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저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소감 어떠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경제도 주식시장도 좀 어두운데요. 이런 어려운 경제를 겨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겨울에도 꽃은 핀다. 네, 겨울꽃이라는 노래 제목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경제지만 그 안에서 어떤 겨울꽃이 필까 이런 것을 좀 주목할 수 있는데 이번 주 한 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꽃.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나옵니다. 겨울꽃.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함께해 주실 분 모셔서 저희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뉴욕 증시가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종목들로 지금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지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지수가 빠지니까 거기에 맞는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 게 저는 첫 번째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빠지기 직전에 지표들이 좀 나왔죠.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 그런데 이제 예상치보다 PMI 예상치보다 일단 지표 자체가 조금 둔화되게 나오다 보니 이렇게 되면 소비가 계속 이제 줄어들 가능성도 높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시장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게 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지표가 잘 나오면 오히려 금리 인하할 때 또 도움이 된다. 혹은 지표가 안 나오면 또 금리 인하 늦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혼재되면서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될 때도 있고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될 때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우리나라 시장이 한참 좋은 어떤 흐름을 보일 때는 배드뉴스가 고지고대로 배드뉴스로 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속상하긴 하지만 한 가지 바뀌지 않는 어떤 팩트는 일단 4분기 혹은 이제 다가오는 1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저는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는 것은 즉 지수보다는 결국 그 지수를 이겨내는 종목군들은 아마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종목군들을 좀 찾아서 투자 전략을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지금의 시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체 숲보다는 나무를 봐야 되는 시점이다. 좀 전에 화면에 나왔다시피 이제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나온 지표는 보면은 어제죠. S&P 글로벌 서비스업도 지금 약간 위축 국면이고. 원래 제조업은 좀 미국에서 제조업은 안 좋았긴 했어요. 좀 많이 꺾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PMI 지수로 숫자로 좀 체크를 해보면 50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50보다 위면 그래도 괜찮다. 50보다 밑으로 빠지면 그렇게 이제 좋진 않다. 서비스 PMI 지수는 50 밑에고요. 제조업 PMI 지수는 50 위에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지금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지표보다는 이번 주, 그러니까 이틀 뒤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가이던스에 따른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증시의 조정은 우리나라 증시하고는 조금 이제 별개의 문제로 인식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 하락한 거 보고 주말 사이 내내 고민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또 시장 열리니까 하락하는 쪽은 눈에 보이죠. 당연히.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또 상승하는 쪽에 대한 반등세가 굉장히 강했던 게 우리나라 증시라 만약 오늘도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미증시의 조정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타이밍 쪽으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 우리나라 증시는 더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어쩌면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될 그 변수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아니겠습니까?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시장의 기대치를 또 밑돌면 또 한 번 시장은 안 좋은 방향으로 출렁일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결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서
두 기업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가장 큰 화두죠.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투자 지원이냐 아니면 전략적인 투자 선택이냐 지금 말이 많고 지금 왈가왈부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굉장히 많은 상황. 혹시 그 내용은 간밤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데이터 센터 그렇죠. 임대 계약을 취소했다는 보고 나온 그 네. 내용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그런데 아직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피드백은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우선 빅테크 기업들 안에서는 지금 이 뉴스가 첫 번째 핫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죠. 27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아침 6시면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오픈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네. 지난 4분기에 판매한 양은 잘 팔았을 겁니다. 뭐 크게 걱정할 것은 저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가오는 2025년도에 대한 수요, 혹은 이제 그 이상의 수요에 대한 속도를 우리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계속해서 발열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이다, 뭐 액체 냉각이다, 액침 냉각이다, 순행식 냉각이다. 결국 이것도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발열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계속 퍼져 나가는 노이즈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CES에서 저는 엔비디아 젠슨 CEO가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루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블랙엘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발열을 어떻게 잡겠다, 어떻게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지만 CES에서 일절 이런 이야기들이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SKC가 유리기판을 선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유리기판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가이던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 발열에 대한 이슈가 없다면 저는 또 발열과 관련된 유리기판 혹은 액침, 액체냉각 관련주들에게는 기회일 수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젠슨항 CEO가 우리 지금 발열 잘 잡고 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죠. 거기야 부합이 되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게 이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루빈이라든지 블랙엘에 대한 수요 가이던스가 좋다면 반도체주들은 지금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나오셨으니까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잖아요. 네. 최근에 나온 매크로 지표, 미국 쪽 매크로 지표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뷰는 어떠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 전쟁을 가지고 트럼프가 드라이브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생각보다 관세 전쟁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그냥 압박 카드로서만 이용하고 그리고 또 상대국들이 만만치 않게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전쟁을 펼칠 것처럼 으름장을 내걸고 결과적으로는 상대국들이 미국이 원하는 트럼프가 원하는 그 그림대로 속내대로 들어줄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물론 아직도 강달러 뉴노멀로 가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네. 원달러 환율이 정점을 찍고 다소 안정화되는 흐름은 야기되고 있죠. 역시 국채 금리도 그런 면에서 움직이고요. 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었던 매크로 지표에서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하면 인플레가 야기될 거야라고 이렇게 공식화했거든요. 네. 이 인플레가 야기되니까 금리 인하 끝났어. 금리 인하 중단론이 많이 퍼졌었거든. 근데 이제 이 공식이 또 깨지는 겁니다. 관세 부과 안 하겠구나. 그럼 인플레 약이 안 되겠구나. 금리 인하 또 생각보다 하겠구나 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거시경제 지표는 또 방향을 트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기술주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실적 발표가 있고 그것이 또 한 번의 모멘텀 전환을 가져다 줄지를 주목해 볼 그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에 100% 예, 동의를 예.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런데 엔비디아의 실적, 뭐 애플의 실적보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일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혹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금 답답한 상태인 거죠. 삼성전자는 여전히 HBM 제대로 못 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자사주 매입의 일정이 끝나게 되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주가를 올려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것도 기대감이지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앞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흐름들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두 번째 SK 하이닉스는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CES 갔다 온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죠. 네. 다 팔고 왔다. 결국에 이제는 HBM을 다 팔고 왔다라는 건데 만약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그 가이던스가 우리 눈높이에 충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또 SK 하이닉스도 지금 흔들릴 가능성도 지금 열어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작년과 재작년은 AI와 데이터 센터가 확장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면 올해 1분기에는 이제는 그 기대감을 충족할 만한 숫자가 보이지 못하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이제 들이밀면서 굉장히 또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좋다 그래서 기술주들을 잔뜩 담아놨는데 더욱이 12월 달만 하더라도 국장하면 안 된다. 미국장 가야 된다. 그래서 예. 미국장 넘어왔는데 막상 테슬라, 엔비디아 사니까 지금 또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보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대신에 그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그러니까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가장 맞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역으로 지금 사실 이제 미국 내 헤지펀드에서는 주요 대형 기술주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 나올 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또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러신 분들은 특정 한 종목을 저는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은 오히려 역풍을 좀 맞을 가능성이 높다. 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빅테크 기업 안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오히려 엔비디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애플 가지고 있으신 분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금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히려 애플은 또 괜찮죠, 그렇죠. 주가가. 예.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분산 투자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ETF 상품을 저는 하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이 A 종목도 조금 사고 B 종목도 조금 사고 C 종목도 조금 사다 보면 본인의 입맛에 맞거나 본인의 어떤 시야에 들어오는 특정 종목의 비중이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하려면 애초에 비중이 좀 정해져서 담겨져 있는 ETF 투자를 지금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제가 드리고 싶은데 네. 드리기에 앞서서 CES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네네네. 제 좀 견해도 좀 붙이고 예. 그리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예. 합니다. 제가 마침 다음 주에 스페인에 갑니다. MWC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술주에 좀 주목을 하실 때 연말 연초에 나타나는 일부 어떤 특징들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어떤 특징? 보시면 연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라고 해서 대대적인 이제 소매 판매가 일어나죠. 미국 경제도 그래 했죠. 그리고 특히 대선 직후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비자 심리도 크게 살아나면서 연말에는 소위 미국 시장이 특수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강달러도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자금이 미국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CES가 열렸죠. 방금 말씀하셨던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열렸죠. 그리고 역시 트럼프의 새로운 정권을 시작되는 그런 관점에서 자기 의견도 표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뭐를 강조했습니까? 딥시크 사태와 함께 나는 거기 딥시크 사태에 레이저 포커스를 두겠다 하면서 온통 1월 내내 뭐를 얘기했어요? AI를 논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AI를 논하는 시점이 지나고 그때 많은 기대감에 시장에서 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됐었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되는 국면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나아가서 2월 말에 실시되는, 그러니까 3월 2일부터 실시되는 MWC에서 또 많은 기업들이 자기의 어떤 유망 산업이나 섹터들을 계속 제시할 겁니다. 근데 제가 제시될 것 하나 키워드를 말씀드릴까요? 뭐예요? 이미 여러분 논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AI 에이전트가 키워드가 될 겁니다. AI 에이전트. 이제 인공지능 비서가 되는 거죠. 예.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앱의 형태로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고요. 또 다른 방식은 로봇의 형식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통신사들, 가전사들, 또 글로벌 많은 빅테크 기업들,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다 AI 에이전트 경쟁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통해서 이 모바일 산업과 또 AI 영역에 있어서 AI 에이전트 시대임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그런 영역으로 또 관심이 주목되고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돈의 쏠림을 유인시킬 것이다. 이 부분도 한번 그 큰 흐름에서 12월, 1월, 또 2월, 3월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관점에서 2월은 상당 부분 조정되는 국면이고 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달라지겠지만 또 3월에는 또 한번 MWC에 좀 관심이 주목되는 구간이다.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나오셨으니까 두 군데 여쭤볼게요. 네. 왜냐면은 이제 AI 그 하드웨어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이 좀 옮겨붙은 상황이고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팔란티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럼 AI 에이전트는 뭐예요? 대표적인 종목이? 네, 그 기업들은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예. 저는 이제 해당 기업을 코멘트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 해당 기업명을 코멘트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겠죠. 한 가지가. 또 다른 방식은 그냥 주로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로봇 펫입니다. 그러니까 소니의 아이보 2.0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로보틱스가 옆에 나를 비서처럼 따라다니면서 질의응답하고 혹은 특히 고령사회,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는 올해부로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고령자입니다. 일본 인구 전체 인구의 25%가 고령자예요. 그 고령자들이 또 독거노인의 형태로 1인 가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나의 어떤 친구이자 펫, 애완견이자 혹은 비서이자 동반자가 돼주는 이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도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AI 에이전트의 주목이 3월 들어 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관측해 볼 바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업을 좀 뽑아보면 네. 미국 증시에서는 세일즈포스가 가장 이제 세일즈포스. 단연 선두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뭐 유사한 어떤 산업을 가지고 있는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더존비존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존비존이 기업들 관련한 ERP 시스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비서 기능을 좀 탑재한 이제 플랫폼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서 뭐 AI 에이전트의 개념을 좀 확장을 하면 더존비존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도 이제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 게 네. 딥시크라는 것이 우리가 설 연휴 첫날 갑자기 나오면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네. 딥시크를 바라보는 시각이 처음에는 중국 기업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믿을만한가?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다들 딥시크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인정하는 코멘트들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 CEO들 입에서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종합해 봤었을 때 AI와 데이터 센터에는 두 가지의 어떤 분야가 있거든요. 네. 처음에 학습의 분야. 예. 이 학습의 분야는 방대한 양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HBM이라든지 고사양의 반도체 칩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럼 이렇게 학습된 부분에서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산업에 필요한 부분만 쭉쭉 뽑아내는 부분을 바로 이제 우리가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바로 딥시크는 학습의 개념이 아니라 추론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학습에 필요한 그 고사양의 고제품보다는 저사양의 저비용으로도 굉장히 또 좋은 어떤 결과치를 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딥시크를 통해서 기업들이 지금 매출을 내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아마 많은 기업들도 이제는 앞단에 학습에 일단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은 줄여도 되겠다. 이제는 인풋 대비 아웃풋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이니까 딥시크와 같은 플랫폼들이 계속 이제 우후죽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이제 말로만 우리 플랫폼을 한다가 아니라 정말로 기술력 있는 플랫폼을 선보이는 기업들에게는 저는 또 한 번 기회의 장이 열릴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하드웨어 쪽으로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현재 그 과도기임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팔란티어도 요 며칠 조정 나와서 그런 거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승을 했어요. 가파르게 올랐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하면 미국 증시에서는 여전히 기회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지만 네. 반대로 우리나라 증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좀 기술적으로
많이 성장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예. 중장기 투자의 관점은 미증시에서 한번 저는 찾는 게 맞을 것 같고 네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미증시의 이런 뉴스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제 짧은 코멘트를 하나 드리면 네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기업들은 자기의 행보를 차곡차곡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개발하고 6G 개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6G와 AI 에이전트가 다음 주에 있을 화두가 될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기업들은 차곡차곡 경영 실적을 쌓아나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과도한 기대를 했다가 또 실망했다가 과도한 기대를 했다가 실망했다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12월, 1월에는 기대감이 폭증했다가 또 2월에는 좀 기대감이 줄었다가 또 3월에 MWC를 보면서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6G를 먼저 도전하네. AI 에이전트에 정말 추격할 수 없는 어떤 기술이나 제품들을 선보이네. 그럼 또 기대감이 또 들어섰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행보도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질문자이자 대담자로 같이 1인 2역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AI 섹터에 좀 관심을 가졌어요. 예. 근데 AI에 있어서 쇼크를 줬던 것이 딥시크 쇼크였던 것이고요. 자동차 산업으로 잠깐 건너가면 자동차 산업에 쇼크를 줄 만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리콜 사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 대규모 리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1년 동안 15배나 리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테슬라의 주가를 조정시키는 요인이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완성차에서 보이는 어떤 리콜 사태보다 훨씬 비율이 높게 테슬라에 보이고 있는데 네. 이 부분들 주식시장에 또 실물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과거처럼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의존도의 다수가 2차 전지 전기차라면 이 뉴스는 당연히 테슬라에게는 엄청나게 큰 악재로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체질 개선에 많이 성공한 상황이고 스페이스 X라든지 로봇이라든지 FSD 카드를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아마 회사 입장에서 노린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규모 리콜이 있는 그 시점에 네. 테슬라는 짧은 시간 안에 FSD 카드를 계속 써먹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테슬라 모델 3Y 리콜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이틀 뒤에 중국에서 FSD 허가가 될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도배가 되면서 사실 이제 리콜에 대한 뉴스가 좀 많이 묻히는 상황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여기서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여서 변동성이 나와야 되나 하는 시점에 다시 FSD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잠시 흔들렸다가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많았었고 이번에도 타이밍 쪽으로 공교롭게도 뭐 리콜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동시에 중국의 FSD 이야기가 이제 바로 또 이제 나오면서 저는 리콜에 대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잘 방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 혹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달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그동안의 패턴을 놓고 보면 리콜 사태에 대해서 주가가 크게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대항마라고 불렸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지 네네. 않습니까? 뭐 니콜라도 있었었고요. 뭐 리비안도 있었었고요. 최근에는 중국 BYD가 또 그렇죠. BYD. 근데 BYD는 대항마라기보다는 이미 테슬라를 어떻게 보면 일정 지역에서는 넘어섰으니까. 예. 그런데 뭐 리비안, 니콜라 이런 기업들 중에 사라진 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네.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그래도 그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리비안이 하나 살아남았죠. 그러면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서로 쪼개가던 점유율이 리비안 쪽으로 지금 쏠리게 되면서 오히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한번 확인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전기차 혹은 2차 전지를 통틀어서 보면 테슬라는 2차 전지 전기차에 국한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라서 이 뉴스를 바라보기보다는 FSD 일정 혹은 스페이스 X에 대한 관심도를 더 비중 있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전기차 이야기에는 리비안과 같은 기업들이 조금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테슬라가 330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좀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선은
자격적으로라기보다는 예. 지금 업황의 흐름상 예. 미국과 중국이 아직까지는 티격태격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트럼프 바로 옆에 있던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서 FSD 관련한 좋은 성과를 내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참 얄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일련의 대내적인 변수를 좀 고려했었을 최근에 때 그 인도에 공장 짓겠다고 하니까 네. 그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한테 그러지 말고 미국 와서 예, 그냥 지금 내용도 안에서도 있고. 좀 삐걱삐걱 되는 것 같아요. 삐걱삐걱 트럼프하고 머스크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왜냐하면 받은 건 받았고 또 줄 건 줬는데 이제 여기서 약간의 이제 마음이 좀 안 맞게 되면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우선 일련의 대내적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 테슬라를 지금의 위치에서 만약 이 FSD가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저는 과감하게 베팅을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경계감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그러니까 주가에 좀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5%, 0.6%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2,628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772포인트로 집계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예상 체결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가 57,200원, SK하이닉스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호가는 386,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6,500원. 기아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94,8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0.3% 상승 예상되죠. 호가 48,150원. 셀트리온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7,400원. 그리고 네이버가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 KB금융은 0.7%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82,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1% 하락 예상됩니다. 어제도 2%가량 주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호가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376,500원으로 집계가 되죠. 에코프로비엠 HLB 보합권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도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68,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2%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382,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 1%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11,0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 그리고 휴젤, 클래시스 보합권 예상되고 리노공업이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23,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 일단 좀 하락 출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미증시에서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사실 간밤 뉴욕 증시 보면은 오히려 막판에 좀 물량들이 많이 출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뭔가 투자자들이 좀 확인하고 가려는 관망 심리 또 경계 심리도 좀 반영이 되는데 국내 증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상당 부분 그런 움직임이 예. 지속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정말 미국이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둔화되는 게 아닌가 예. 하는 것을 발견할 만한 그런 지표들, PMI 지표라든가 예. 기업의 실적 발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둡게 나타나면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또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고 한국 경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 한국 경제에 드리워진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네네. 어떻게 전개될까 이런 것들이 또 상존하고 그게 더 폭증하거나 폭락하거나 하는 움직임이 또 우리 증시에서 자금을 이탈시키거나 다시 들어오게 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계속 야기되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이런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틀에서 12월부터 또 3월까지 이어지는 큰 흐름에서 주요한 이슈들을 또 주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오늘 이제 한은 금통이 있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동결 가능성이 동결. 가장 높죠.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면 대응을 하는 게 맞겠지만 일단 저는 오늘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는 금통이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우리나라 개별 시장의 수급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걸 좀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지난주와 지지난주부터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은 외국인의 선물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만약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수 포지션을
청산을 하려고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설 때 그 네. 외국인들이 시장 바깥으로 엑시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급 자체가 현물로 온다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저는 오늘도 그 부분을 만약에 수급의 변화가 있다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나와서 현물로 움직이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자. 만약에 선물 시장에서 나와서 현물 시장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네.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화면에 나오는 거는 2월 금통위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 10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 10명인가요? 아, 전문가들의 의견이 2월 금통위 아시아경제 국내 전문가, 그러니까 네. 아시아경제에서 조사한 거네요. 네, 했을 때 10명 2월 금통위 기준금리는 아마도 25%포인트 인하할 것이다. 인하지 0.25%포인트 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점이 우리 방송 이 시점이 네. 정확히 금통위 결과가 발표되는 1시간 전입니다. 그렇죠. 보통 9시 55분쯤에 발표하거든요, 네, 통상.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시간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네. 의견을 주신 거예요. 네. 동결할 것 같다라고 네. 당연히. 그 의견에 혹시 반대되는 생각 같은 것들은 없으세요? 저도 일단은 동결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인하를 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수급의 개선이 일어나면 그때 좀 과감하게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이미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은 안 된다. 일단 현재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간 다음에 시장에 변화가 나오면 그때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시는데 인하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는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론 고려할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경기 안정 여부도 봐야 되고요. 물가 안정 여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 안정 여부도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고루 보면서 금리를 적정한 금리가 뭘까를 결정해 나갈 텐데 저의 의견은 일단 금융 안정 여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가장 금융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지금까지는 강달러, 이 원달러 환율이었는데 그나마 1,400 초반대로 하향 안정화되어서 이 환율 불안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미루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기 안정 여부를 들여다본다면 경기가 너무 불안하죠. 내수 경기 침체가 심각하죠. KDI의 지난달 전망도 있었지만 또 역시 한국은행의 전망도 지난 전망치가 1.9%였다면 이번에는 1.6에서 1.8% 정도로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하고 있는데 그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는 둘 다 안 좋은데, 그러니까 환율 불안도 안 좋고 경기 불안도 안 좋은데 둘 다 안 좋지만 그래도 더 위급한 것이 무엇일까를 선택할 때 지금 한국은행은 다소 이 경기 불안을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잠깐 테크니컬한 관점에서도 보면 네네. 3월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없습니다. 예, 예. 4월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좀 시기가 늦어지게 4월 약 2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를 안 했다가 경기가 더 심각하게 악화되는 이런 상황을 한국은행이 책임져라 하고 이렇게 여론의 문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기했다. 그렇죠.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부과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뭐 1시간 후를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동결이냐 인하에 따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앞서서는 그렇게 금통위 영향 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저는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대내외 변수가 지금 확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계속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지수보다는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도 하락 출발하는 속에서도 시장에 수급이 관심이 있는 쪽을 계속 보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고요. 예. 정체적인 이제 경제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시겠지만 저는 지극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인하를 해주면 좋죠. 그런데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조가 크게 뭐 전략이 크게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업종별로도 여쭤볼게요. 업종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또 개인 소비 지출 있잖아요, PC. 네,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이번 주 이제 큰 이벤트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개인 소비 지출. 여기서 이제 사실 이게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연준의 뭔가 행보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니까요. 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숫자보다도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PC가, 저는 예.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번에 나온 PC를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점수 평가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부가 시작한 지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나오는 지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작년부터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때도 한 9월, 10월 달에 미증시는 언제까지 갈 것 같냐라는 질문에 12월까지는 일단 보자. 상방이 열려 있다. 대신 해가 바뀌는 내년 1월 중순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었거든요. 만약 지금 현금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PC 물가지표가 흔들리면서 지수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그때가 기회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트럼프의 흐름들을 보면 이런 안 좋은 악재가 나타났을 때 굉장히 또 경기 부양에 대한 혹은 이제 투자 심리를 살릴 만한 이슈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표를 보면서 기회 요인을 좀 찾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C 물가에 대해서 저도 좀 의견 같이 드리면 어쨌든 3월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3월 FOMC 회의를 앞에다 두고 첫 마지막 공식적인 PC 물가 데이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 지금 2월 말입니다. 그리고 발표되는 PCE 데이터는 1월 PCE 데이터입니다. 1월 물가 데이터인데 트럼프 취임은 1월 2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미있는 현상이라는 내용을 저희가 좀 개장하고 그럴까요?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25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다우는 강보합권, S&P 500, 나스닥은 떨어졌고 특히 나스닥에서는 대형 기술주들, 빅테크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요. 좀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당장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PC까지도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좀 관망 심리가 커질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어떤 출발 나타내는지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1% 하락입니다. 2,61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0.8% 떨어지네요. 766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떨어집니다. 56,600원, SK하이닉스 2% 약세로 19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최근 보니까 SK하이닉스가 나흘 연속 주가가 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1% 떨어집니다. 381,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 하락으로 1144,000원이고요. 현대차도 떨어집니다. 1.4% 하락으로 20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기아도 1% 약세입니다. 93,800원, 지금 사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 떨어집니다. 47,450원. 셀트리온도 하락합니다. 177,100원. 그리고 네이버도 0.6% 하락하면서 지금 22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KB금융 0.6% 내림세 81,500원 현재 주가 흐름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9% 떨어집니다. 지금 379,500원으로 2거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 내림세 139,000원이고 HLB도 떨어집니다. 87,200원. 에코프로 역시 0.7% 하락으로 68,100원 선이고 레인보로보틱스 오늘 상승하네요. 지금 0.9% 올라가면서 39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지금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리가캠바이오가 1.4% 하락합니다. 117,000원 선에서 2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삼천당제약 약보합으로 186,900원. 클래시스 오늘 올라갑니다. 지금 2% 강세를 보여줍니다. 59,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59,400원 하루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휴젤도 상승합니다. 0.9% 상승 311,000원. 리노공업은 떨어지네요. 21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그리고 음원,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컨텐츠 쪽 움직임 좋습니다. 자, 유리기판 쪽에서는 캠트로닉스가 지금 7% 강세를 보여줍니다. 지금 27,100원 선이고요. 한빌레이저도 6.8% 상승하면서 6,250원. SKC 강보합권이죠. 그리고 CNG하이테크가 5% 상승이고요. 캠트로닉스 보셨고 또 HB테크놀로지도 5.8% 강세고 태성도 4%가량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CNG하이테크, YC캠, 필옵틱스까지도 지금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좀 좋고, 자, 그리고 최근에
관세 무풍지대라고 하면서 저희가 또 업종 돋보기 시간에도 좀 전해드린 내용인데 뭐 미디어 컨텐츠 쪽 오늘 흐름 좋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지금 SMCNC가 1.4% 상승이고요. 펜 엔터테인먼트도 1.3% 올라가고요. CJ ENM도 1% 올라갑니다. 62,000원. 스튜디오 드래곤도 1.4% 상승하면서 49,200원이고 A스토리도 올라갑니다. 9,34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키스트도 1% 올라갑니다. 그밖에 뭐 JYP 엔터테인먼트도 상승 중이고요. 다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종목별로 좀 희비도 엇갈리는 모습이고 또 상승 탄력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YG 플러스가 4% 강세입니다. 뭐 이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철강주도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지금 포스코 스틸리온 1% 상승 중이고 현대제철도 0.9% 오름세, 포스코홀딩스도 0.8% 상승이고요. 세아제강도 0.9%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1,079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47억 원, 610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614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4억 원, 340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도 좀 많이 파네요. 지금 2,000계약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비장 마감 대비로 4만 60전 상승하면서 1,43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처음보다는 약간 낙폭을 줄이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참 메이저 수급이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이긴 하네요. 시장 자체가. 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뭐 어제의 미국 시장이 좀 불안했기 때문에 또 한국 주식시장도 네. 고스란히 아침에 출발부터 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먼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그 이후에 또 오늘 앞에 예고해드렸던 약 9시 55분경에 네. 한국은행 금통위 결과가 또 어떻게 시장의 흐름을 반전시킬지 역시 그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못다 하신 말씀도 하셔야죠. 재밌는 현상. 재밌는 어떤- 현상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현상. 예. 네, 여러분 이제 주식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미소 짓기가 좀 어려우셨겠지만 네.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밤이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 밤 10시 반에 PCE 물가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네. 근데 이번 달 말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지만 그 PCE 데이터는 1월 물가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럼 1월 물가인데 트럼프 취임은 1월 20일이니까 그렇죠. 사실 트럼프의 정책 행보와는 전혀 무관한 물가 데이터가 발표되는 겁니다. 다만 많은 그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은 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물가가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근원 물가가 2.8%를 3개월 연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잘 안 떨어지죠. 안 떨어져요. 원래 예. 근원 물가는 잘 출렁이지 않는데요. 예. 만약에 이 근원 물가가 2.7%로 하향 안정화된다면 네. 그리고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이 2.6에서 다시 하향 안정화된다면 예를 들어서 2.5, 2.4로 하향 안정화된다면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촉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를 대대적으로 부과해서 물가를 자극시킬 줄 알았는데 관세 자극 안 하고 네. 협상 카드로만 쓰고 그리고 물가 자극 안 할 테니 그러면 종전대로 금리 인하 수순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밤인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근원 물가가 2.8%를 유지하거나 혹여나 2.9%로 반등하거나 네. 또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도 2.6을 상회하거나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물가가 안 잡히는 모습을 그런 형국을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겠죠. 트럼프 당선 이후 취임 이후 더 물가가 고조되네. 네. 물론 그 효과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금리 인하 정말 없겠네라고 다시 한번 못 받기 시작할 겁니다. 금리 인하는 없는데 미국 경기는 계속 어두워지네.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소위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현상이 나타나네라고 이제 인식하면서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결국 네. 이 PCE 데이터가
이 기대치를 상회하거나 하회하거나 혹은 기존 실적치를 상회하거나 하회하거나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를 좀 말씀 주셨네요. 실질적으로 이게 트럼프의 어떤 그런 정책과는 무관한 이제 그런 PC가 될 텐데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예. 그래서 미 연준은 올해 얼마나 금리 인하를 할까요? 지금 보니까는 한 번에서 두 번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일부는 물가 인플레이션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달라요. 개인적으로는 인상은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일 것 같고 여기서 인상을 하게 되면 일단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상 카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굉장히 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번 정도가 이제 가장 적절치 않겠는가. 근데 이제 그 한 번을 언제 이제 나오는지 여부가 수급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의견도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제 의견 한번 드리면 역시 그냥 교과서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물가 데이터에 따라 달렸다. 이 말씀 먼저 드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물가 기조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힐 것처럼 스티키 인플레이션, 끈적끈적한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금리, 4.5%의 현재 기준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시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저도 공감이 됩니다. 다만 의외로 물가 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원유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의 의지죠. 그렇죠. 세계 에너지 시장의 장악력을 많이 갖고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미국의 LNG나 원유 수입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압박을 취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 원유나 에너지 영역에서 과잉 공급이 야기되니까 에너지 가격이 의외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 세계 경제는 기본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되다 보니까 에너지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기도 어려워요. 이런 과정에서 공급은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도 하지만 더 추가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정에서 의외로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할 수도 있습니다. 22년에 이 초인플레이션,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이 고물가를 야기한 이유도 원유 가격, 에너지 가격이었어요. 역시 41년 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 오일 쇼크를 일으켰고 그때 초인플레이션을 야기했는데 그때도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입니다. 역시 이 에너지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리면 소비자 물가도 잡힐 것이고 그 잡힐 경우 금리 인하를 압박했을 때 내 요구를 들어줄 거야라고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관점에서 의외로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안정화될 것을 가정한다면 추가적인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두 번, 세 번의 금리 인하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또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다 주는 거죠. 금리 인하 없을 거라고 기대감이 무너졌다가 다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살아날 때 주식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쏠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볼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유가이고 또 한 가지가 물가이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업종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제 오늘 보니까 뭐 음원,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게임주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게 뭐 상승폭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올라가는 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좀 소외됐던 섹터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관세, 트럼프 관세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도 있고요. 일단 지난주에 하루짜리 뉴스였지만 그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여전히 지금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수를 이기려면 뉴스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뉴스 플레이를 하려면 계속된 반복된 뉴스보다는 새로운 신선한 뉴스를 찾는 것이 지금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지난주에 이제 갑작스럽게 오랜만에 이제 나온 이제 뉴스라서 그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은 좋아질 수는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수가 좋으면 그들 안 보죠. 지수가 좋으면 지금 떨어진 반도체부터 사야 되고 전력기기 봐야 되고 얼마나 지금 봐야 될 게 많습니까? 근데 반대로 지수가 안 좋으니까 이들에게 지금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단순히 뉴스만 보고 바라보자라기보단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것은 맞지만 관심이 없을 때도 실적이 좋은 쪽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엔터주였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도 사실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과거보다는 사실 이 IP의 힘이 떨어진 것은 맞는. 하지만
지금의 위치라면 약간의 수급으로도 저는 들어올리는 힘 자체가 강할 수 있기에 엔터주들은 먼저 들어올린 상황이라서 저는 오히려 엔터 빅3, 빅4를 보기보다는 음원 관련주 중에서도 네. YG 플러스라든지 NH벅스를 좀 보신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컨텐츠 제작 쪽에서는 당연히 스튜디오 드래곤을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사실 엉덩이가 제법 무겁습니다. 네.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컨텐츠를 제작할 때 같이 이제 협업해서 많이 하는 기업이 두 기업이 있거든요. 덱스터와 위직 스튜디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저는 보시는 게 지금처럼 지수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중국의 한한령 해제 소식 기대하면서 그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을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그다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섹터가 조선. 그리고 네. 국방 방위 산업 영역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트럼프가 강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전쟁을 막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보는 영역이 한국의 조선주가 또 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이 트럼프가 중국 선방에 대해서 중국 국적 선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고 그런 조치들을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반사 이익 혹은 수혜로 거듭나는 영역이 예를 들면 우리 해운사 중에서는 HMM이에요. 네. HMM 같은 경우는 워낙 중국 국적 선사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그 해운사로 유명하니까 그러면 이 해운주 중에서도 더 HMM이 기대되는 것인데 이 조선업과 해운산업 영역에 있어서 트럼프가 강하게 이 관세 전쟁을 끌고 오는 여정에서 어떤 이 섹터의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선은 저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네네. 봅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없으신 분들이 매수를 하려면 저는 시간을 조금 두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공매도 재개하고 나서 조선주들이라든지 방산주들은 한 번 정도 수급 쪽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저는 차라리 지금 조선주들을 그렇게 저희가 좋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사면 또 힘들어질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신 분들은 한 달 정도만 더 참고 오히려 공매도 재개하고 나서 정말로 하락 변동성이 조금 나오게 되면 저는 그때를 노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안 되겠다. 도저히 포모 현상이 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는 조선 기자재 안에서도 세진중공업을 좀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세진중공업은 LNG 천연 탱크를 만드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소형 기업에서 이제 중형 기업으로 이제 올라온다는 이야기도 앞선 우리가 전 코너 브리핑에서도 봤죠. 그렇게 되면 수급의 개선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 또한 전혀 나쁘지 않는 상황 그리고 HD 밸류체인과 삼성 밸류체인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지금 당장 뭐 매수를 하시겠다면 세진중공업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HMM은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뭐 중국 관련한 반사 수혜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 앞서서 정리해 주셨지만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M&A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일정 부분 잘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었기 SK 때문에 해운, 예. 그렇죠. 그리고 어제 거래량 그리고 오늘 현재 구간에서 한 번 더 좀 시세가 붙기 시작을 하면 저는 HMM도 한 번 더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